저에게는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한 친구를 처음 알게 된 건 군대에서였죠. 그 친구는 훈련병 시절 같은 소대원이었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도 같은 부대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소대는 달랐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말이 통했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조금 더 알게 되고 나서야 우연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느꼈는데 저와 이 친구는 나이도 같았고 다니는 대학교까지 같았습니다. 이런 공통점들 덕분에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휴가도 맞춰서 나가고 저녁도 같은 날에 하게 되었죠. 저녁 후에도 우리의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복학 시기도 비슷했고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시작된 인연은 대학 생활로 이어졌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같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형제가 없었던 저에게 이 친구는 정말 형제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우리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게 참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라면 이 친구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저는 약간 무책임한 한량 같은 사람이고 이 친구는 공부벌레에 가까운 모범생 타입이랄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 서로 다른 점들이 우리가 친해지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각자 부족한 부분을 서로에게서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0살이 되던 해 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 집에서 살며 동고동락하던 녀석이 장가를 간다니 정말 가족이 한 명 떠나는 것처럼 허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결혼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젊음을 더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딱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친구는 아내를 선을 통해 만났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그 친구가 인생 계획에 따라 조건을 따져 결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계획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 날 처음 본 친구 아내의 모습은 제 생각을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는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주인공 같았어요. 피부는 눈부실 정도로 하얗고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가늘고 길다란 목선은 너무나도 고왔습니다. 선 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그 순간 친구 녀석이 왜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구의 인생 계획에 대해 새삼 놀라면서도 존경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자신의 길을 차분히 걸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 가족을 이루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저는 늘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친구의 아내를 처음 본 날 마음 한편에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예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더 이상 자유롭게 만날 필요 없이 정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처음으로 친구처럼 계획대로 사는 게 답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럽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만난 여자가 적어도 수십 명은 되었겠지만 그 모든 여자를 한데 모아도 친구 아내의 미모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한때 답답한 동생처럼 여겼던 친구가 이런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질투로까지 번지더군요. 이런 제 마음도 우습긴 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란 게 그렇잖아요. 친구와 같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가까웠지만 결혼 후의 친구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늘 함께 술 한잔하던 녀석이 이제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핑계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물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죠. 그렇게 잘 빠지고 예쁜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겨진 저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쓸하기도 했고요. 술집에서 하루 이틀 만나는 짧은 인연들로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 했지만 그런 만남들은 결국 공허함만 더 키울 뿐이었어요. 친구 녀석도 제가 걱정됐는지 한 달에 한두 번은 먼저 불러내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마저도 급하게 마셔 고주망태가 되어버리기 일쑤였죠. 제가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친구 아내는 남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보내는 제가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친구가 저를 부르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를 원망하거나 섭섭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회사에서 매일 보니 술 한잔하지 못한다고 친구 관계가 끊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친구가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 순간 저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아내에게 제가 그냥 술 친구가 아니라 진짜로 친구 중에 친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육아용품을 잔뜩 사서 선물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좋아한다는 유모차며 브랜드 기저귀 가방까지 준비했죠. 친구 아내는 제가 준 선물을 받고 처음으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더군요. 고맙다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저 결혼식 날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 있어서일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삶이 친구와 다르게 자유를 추구하며 흘러왔지만 친구처럼 정해진 길을 걷는 삶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돌아서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구석에 친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친구와 마주쳤는데 녀석이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서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와도 된다는 거였어요. 늦게 들어가도 된다고 하니 저는 속으로 드디어 오늘 밤은 마음껏 마실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 늦게라는 게 고작 밤 12시까지라더군요. 12시까지 들어간다는 건 12시에 이미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난스럽게 신데렐라도 12시까지 춤은 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12시까지는 일단 마셔보자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친구는 애매하게 분위기 봐서라고 대답했지만 오랜만에 퇴근 후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친구가 술잔을 들고 마시는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잘 마시지는 못했지만 이날은 무슨 해방감을 느낀 건지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술자리가 반가웠던 건지 마치 술이 바닥나기 전에 빨리 비워야 한다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술을 들이켰어요. 저는 주량이 꽤 강한 편이라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친구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공감할 겁니다. 누군가가 만취 직전인데 딱 한 잔만 더 마시면 정말 끝장이 날 것 같은 순간 말이에요. 친구는 딱 그 상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한 잔 더 마시면 자기 이름은커녕 가족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친구는 아직 12시가 조금 남았으니 그 시간까지는 채워야 한다며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혼자서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버렸고 저는 비틀거리는 친구를 부축하며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구 아내가 평소에도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는데 이렇게 친구를 만취 상태로 데려다주는 저를 좋게 볼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애써 선물까지 사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번 일로 친구와 술 한잔 하는 것도 이젠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친구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여전히 배가 크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엄마가 될 사람답게 차분한 모습으로 친구를 맞이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친구 녀석이 또 한 번 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친구 아내가 여전히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기억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녀의 순백의 모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화장기 하나 없이 편안한 잠옷 차림인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식 날의 화려한 모습보다 지금 이 순간의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눈부시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질투도 있었고 부러움도 있었고 어쩌면 미련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 나오면서 오늘 밤은 친구에게 주어진 시간 중 하나의 작은 해방이었고 저에게는 친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 녀석을 그녀에게 부축해서 인도해줬는데 이 녀석이 중심을 잃더니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부부의 공간인 침실까지 들어가 친구를 침대에 눕혀줄 수도 없고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생긋 웃으면서 그냥 여기에 둬도 돼요. 추우면 알아서 침대로 오겠죠. 라며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때 그녀가 친구의 손을 힐끗 보더니 순대는 안 사왔나 보네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상황인지 바로 눈치챘습니다. 친구가 12시까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대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 녀석이 만취한 상태로 빈손으로 온 걸 보고 실망한 거겠죠. 제가 또 이런 눈치 하나로 세상 살아온 사람인데 그 정도 상황 파악을 못할 리가 없었죠. 순간 친구가 이대로 혼나면 앞으로 우리 둘이 술 한잔할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녀에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대신 순대를 가져다 주면 친구도 혼나지 않고 저와 친구의 우정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이리저리 헤매며 순대를 찾던 끝에 아직 불이 켜진 순댓국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 보니 홀을 정리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순대 하나만 주세요 하고 외치니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침 마감 준비를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순대는 이미 삶아놓은 게 없어서 새로 한 사람 먹을 만큼 준비해 드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부탁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사정하려던 순간 문득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지금 제 아내가 임신 중이고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고 했다는 핑계를 댄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게 안의 아주머니들이 전부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중 한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아내가 임신했는데 술 마시고 다니는 거야? 정신 좀 차려요. 하고는 잔소리를 하셨지만 결국 주방으로 들어가 순대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는 정말 순대 한 줄을 통째로 삶아서 건네주시더니 얼른 가져가서 와이프 먹이고 술은 이제 그만 마셔요. 라며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게다가 순대는 다음날 못 파니까 이거 다 가져가요. 하고 덤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졸지에 저는 친구 아내의 남편이 되어 순대를 얻어온 셈이었죠. 그때 아주머니의 충고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아내가 아이 가진 몸이면 당신이 더 잘 챙겨야지. 술이 문제야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순대를 듬뿍 사들고 친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순대를 가져온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덕분에 친구 녀석도 혼나지 않았고 저도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점수를 딴 것 같았죠. 아무튼 그 시간에 정말 순대를 잔뜩 사들고 친구 집으로 당당히 귀환했으니 그녀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친구 녀석과의 우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친구 아내는 오히려 저와 친구가 술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 좋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저도 조심한다고는 했지만 얼마 전 친구가 또다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친구를 부축해 그의 집 현관으로 데려갔어요. 벨이 울리자 문이 열렸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실크 원피스는 몸에 꼭 맞아 그녀의 선명한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옷자락은 살짝 비쳐서 어깨와 쇄골의 선이 은은하게 드러났고 길게 뻗은 다리의 매끈한 선은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런 모습에 더해 그녀의 머리카락은 느슨하게 흘러내려 자연스러운 섹시함을 풍기고 있었고 문틈새로 퍼지는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가볍지만 강렬했고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평소에 밝고 단정한 느낌 대신 어딘가 나른하고 유혹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고 어딘가 낯선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더군요. 친구를 현관에 눕혀놓고 서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전에 제가 챙겨줬던 순대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자신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그 말투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밝고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낮게 깔린 목소리와 느긋한 태도에 낯선 분위기가 풍겼어요.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그녀는 이어 저를 집 안으로 들이며 냉수 한 잔만 마시고 가라며 권했어요. 거절하기 애매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녀와 마주 앉아있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그녀의 느슨한 옷차림이 시야를 자꾸만 붙잡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눈길이 떠돌았죠. 그런 제 불편함을 느낀 듯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여유롭게 앉아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와 달리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남편에 대한 아쉬움을 조심스레 꺼냈죠. 남편이 저와 술을 마시고 나서 그렇게 신나게 취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꺼낸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는 친구의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녀의 시선은 느릿하면서도 그윽하게 쳐다보았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의 눈빛과 몸짓은 명확한 경계를 허물고 있었고 그녀의 말은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머릿속은 복잡해졌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그런 이성을 무디게 만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 같았고 저는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과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손길과 기척이 내리누르듯 제 모든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현관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깊은 잠소리를 뒤로 한 채 방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은 이끌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감싸 안으며 격렬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그리웠던 탓인지 더 애원하듯이 저를 감싸 안았죠. 그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고 그 누구의 방해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손길이 그녀의 몸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녀 안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죠.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방 안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볼륨감 있고 봉긋하게 솟은 숨가는 나를 미치도록 자극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깊숙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리저리 다양한 자세로 바꿔가며 격렬하게 움직인 끝에 그녀는 오선생을 느끼며 참고 있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몰입했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뜨거운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이 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 현관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피해 도망 나오듯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가 그녀와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짓눌렀고 그녀와 친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에도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실 때마다 그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시게 하고 친구 집까지 데려다 줄 핑계를 만들곤 했어요. 그녀는 매력적으로 웃으며 냉수 한 잔만 마시고 가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빌미로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깊이 잠든 사이 그녀와 저는 점점 금기의 경계를 넘어섰고 처음 그때처럼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처음이 어렵지 이후에는 점점 더 과감해졌고 죄책감보다는 그녀에 대한 육체적 만남에 더 끌리더군요. 이런 관계가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녀가 친구가 아니라 저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녀와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모든 건 현실이 아닌 허황된 상상이었어요. 그녀는 친구의 아내였고 저는 친구를 속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직 그녀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친구를 속이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와 이 관계를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그녀를 양보해 달라고 말해보고 싶지만 그 이야기가 나올 순간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젊은 시절 속도 위반으로 인해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가장이 되어서 젊은 날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했죠. 하지만 자식이 일찍 태어난 덕에 일찍 독립을 하게 되니 이제야 좀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여유를 즐길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참 막막했지만 퇴직금과 함께 2년치 연봉을 추가로 받게 되어 노후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았어요. 자식들도 이미 독립했겠다. 아내와 상의 끝에 큰 아파트가 필요 없겠다 싶어서 근처의 적당한 빌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나니 이제부터는 정말 남은 여생을 천천히 즐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이제부터는 본인이 일할 테니 저는 집에서 좀 쉬라고요. 처음엔 정말 감동했어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지낼 수 있다니 하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하루 종일 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눈치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어요. 아내가 동네 사람들과 자주 만나러 다니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아내를 제가 갑작스럽게 애 엄마로 만들었잖아요. 지금이야 우리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노후 준비도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아내도 참 많이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못해본 걸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아내는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동네 언니들과 어울리며 취미생활을 즐기곤 했어요. 그때 춤에도 빠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맥을 쌓더니 결국 타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었더군요. 아내는 그 사람과 함께 주중에는 회사 일을 돕고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오는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주중에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딸은 아내 편을 들며 엄마가 힘들었던 건 전적으로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딸은 왜 아빠인 저도 젊은 시절 많은 걸 포기하고 고생했던 건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내를 탓하거나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봤자 상처받는 건 결국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살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욕심을 내려놔서 그런지 새로운 인연이 의외로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빌라로 이사를 하고 아내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변화가 제게도 또 다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TV를 켜고 채널을 돌려보는데 다 봤던 프로그램들이 반복되고 똑같은 재방송만 나오는 걸 보니 내가 이 돈 내고 이런 걸 보고 있는 건가 더군요. 그러다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TV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가보고 싶었던 선상 낚시를 찍은 영상을 보면서 꼭 제가 직접 그 배에 올라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내가 없는 동안엔 냉장고에 있는 마른 반찬에 밥 데워 먹거나 라면 끓여 먹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 날 핸드폰에서 누군가 요리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동안은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는데 문득 내가 직접 장을 봐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바로 영상을 따라하며 요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손재주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재밌었어요. 맨날 식은 밥에 라면이나 반찬으로 때우던 밥상이
갓 지은 밥에 제가 직접 만든 요리로 바뀌니 술맛도 꿀맛이었습니다. 음식을 해보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이렇게 재밌는 거라면 내가 전업주부하고 아내한테 돈 벌어오라고 할 걸. 뭐가 어렵다고 그랬나 싶었어요. 물론 각자 고충이 있겠지만 제게는 이런 여유와 취미생활이 처음이라 은퇴 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나물무침 같은 반찬 위주로 만들었는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 불도 쓰게 되고 조미료도 하나둘씩 구비하게 됐어요. 그러다 한 번은 청국장이 너무 먹고 싶어져서 시장에 가서 재래식 청국장을 사왔습니다. 두부를 썰고 호박을 다듬으며 신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웬 젊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점심때라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랄까. 정말 예뻤어요. 머리를 감고 나왔는지 아직 덜 마른 머릿결에서 물기가 조금 남아있었죠. 화장을 안 했어도 뚜렷한 이목구비와 맑은 피부가 눈에 띄었고 선이 가늘면서도 건강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출근길에 가끔 볼 법한 미인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낯설기는 했지만 이 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지난달쯤에 새 신혼부부가 윗집으로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사한다고 떡을 돌리는 사람도 드물다 보니 이 여자가 그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엔 종교 권유하러 온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경계했는데 여자가 자기를 윗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예상이 맞았구나 싶으면서도 대체 무슨 일로 온 건지 궁금했어요. 이사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집에 무슨 시루떡이라도 돌리러 온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왜 내려왔냐고 물으니 그녀가 이사 온 지 한 달째인데 우리 집에서 매일 음식하는 냄새가 올라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말에 솔직히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밥도 해먹지 말라는 거냐고 한마디 했지요. 물론 제가 그날 청국장을 끓이고 있었으니 평소보다 냄새가 더 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음식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 요리가 그렇게 냄새가 심한가 싶어서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그녀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던 신축성 좋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복장 그대로 내려왔나 싶더군요. 제가 그녀를 따라가는 동안 솔직히 눈앞에 실룩거리며 아른거리는 그녀의 뒤태에 잠시 시선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겨우 한층 차이 나는 높이에 사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녀의 뒷모습은 꽤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튼 그녀 집에 도착했는데 정말로 그녀 말대로 음식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하더군요. 청국장 냄새였으니 누가 봐도 제가 만든 음식에서 나온 냄새가 그녀 집에 스며든 거라는 건 명백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된 빌라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배관과 환기 시스템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새어나올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조금만 제가 둘러봐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약간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기 전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니 잠시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집 안은 꽤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구식 빌라이긴 하지만 신혼부부답게 인테리어를 손보고 예쁘게 꾸며놓은 게 눈에 띄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우리 딸도 결혼하면 이렇게 집을 꾸미며 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와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예쁘게 꾸미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스쳤습니다. 그녀를 따라 부엌에 들어가니 제가 예상한 대로 배관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방 환풍구를 열어보니 배관에 연결된 자바라가 찢어져 구멍이 나 있었고 심지어 자바라 고정도 엉망으로 되어 있더군요. 날림으로 시공된 티가 확연히 났습니다. 배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쉬운 문제입니다. 공사해준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를 요청해보세요.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바로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바쁘다며 계속 핑계를 대고 결국 급히 사람을 보내주겠다면서 출장비로 20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전화기를 받아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뻔뻔하게 요구를 굽히지 않길래
됐습니다. 전화 끊으세요라고 말한 후 그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천원마트로 가서 보수용 테이프와 실리콘 등 필요한 것들을 사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직접 손봐주기로 했습니다. 부엌 의자를 밟고 올라가 냄새가 새어나오는 빈틈마다 보수용 테이프를 덕지덕지 발라 급한 대로 임시 처방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저녁에 생선을 구울 테니 냄새가 올라오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말하며 집으로 내려왔죠. 저녁이 되어 식사를 했지만 그녀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지 아니면 그냥 참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잘 됐겠거니 하고 따로 확인하러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점심쯤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그녀가 서 있었고 다짜고짜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 식사하셨냐고 묻더군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환한 표정으로 이제 냄새가 안 올라와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하고 물으니 그녀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있었던 터라 연락하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남편 눈치를 본 것 같아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 점심 준비를 하던 참이라 그녀에게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밥이나 먹고 가실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는데 그녀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라며 주저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차린 한상이었지만 그녀는 음식 맛을 보더니 감탄하면서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라면 하나 겨우 끓이는 수준이고 집에서 냄새가 나도 참고 살라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식사 중 나눈 대화의 대부분은 그녀 남편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니 정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주말마다 아내가 집에 오기는 하지만 식사 중에도 서로 대화 한마디 없고 제가 애써 준비한 음식을 내놓아도 시큰둥한 반응뿐이었는데 그녀는 제가 만든 반찬 하나하나에 리액션을 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점점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며 불만을 가득 안고 찾아왔던 그녀였지만 그날을 계기로 그녀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주로 털어놓던 그녀가 점차 저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그녀의 밝은 리액션과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낮이면 장도 보러 다니고 집에 와서 같이 요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은 그녀가 음식 준비를 도와준다면서 호박을 채 썰고 있었는데 그만 손을 베고 말았죠. 피가 조금 났길래 제가 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와서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감아줬어요. 피가 흐를 땐 둘 다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으니 그 순간 둘 사이에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잠시 멈춰 있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감정이 폭발하듯 서로의 몸을 끌어안으며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둘만의 시간이었고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죠. 그녀는 그동안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꽉 찬 느낌이라며 아주 만족스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불타올랐고 서로에게 몰입하며 깊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소리와 떨림이 있은 후에야 저도 참았던 그것을 폭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엄지손을 치켜 세워주면서 정말 최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밥솥에서 취사가 끝났다는 소리와 함께 김이 빠져나오는 압력 소리가 강하게 들렸지만 제 귀에는 윗집 그녀의 목소리만 들려올 뿐 다른 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가까이 지내며 정을 쌓던 그녀와 더 깊은 관계가 된 후 문득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스며들었고 동시에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아내에 대한 이해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정의 책임이라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고 그런 틈에서 아내가 다른 사람을 찾게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구나 싶더군요. 이전에는 아내에 대한 원망이 컸지만 이제는 그녀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이제는 아내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으니 그녀가 저에게 점점 소홀해진 것 또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녀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돈을 벌어오는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집안일과 사소한 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니 그녀 역시 외로움을 느끼며 나를 찾게 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물론 그녀의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저희는 철저히 윗집과 아랫집에 사는 단순한 이웃일 뿐이었고 서로의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에는 더욱더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집을 비운 평일 낮 시간에는 죄책감을 뒤로하고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어 뜨거운 관계를 맺으며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1년이 되었을 때 그녀가 이사를 간다며 저에게 작별을 고하더군요. 같은 도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이사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이사를 간 이후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웃들의 눈치 때문이었겠지요. 저 또한 그녀를 찾아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이 아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주중에 혼자 지내는 일상으로 돌아오니 그 공허함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아직도 대낮에 초인종 소리가 들릴 때면 괜히 마음이 설렐 때가 있습니다. 물론 찾아오는 이는 대부분 택배기사나 무언가를 홍보하러 오는 사람들 뿐이지만요. 요즘은 다시 혼자 음식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흥미가 점점 떨어져서 그냥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도 좋지만 아직 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만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직 남은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마지막 총각 신세를 지키고 있던 친구가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이제 그 친구까지 떠나보내고 나니 저도 슬슬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예전에 비하면 자리를 꽤 잡았다고 생각해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편입니다. 그런데도 연애를 시작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마음 편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어요. 사실 대학 졸업반 시절에 진심으로 사랑했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그 시절에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녀가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하면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졸업 후에도 취직이 되지 않아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맨날 김밥이나 떡볶이를 먹던 우리가 그녀가 새로운 세상에서 스테이크를 접하면서부터 이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데려가는 김밥집이 그녀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어요? 결국 그녀는 저를 만나는 동시에 다른 애인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며 눈물로 상황을 포장했고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극적으로 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그녀만큼이나 슬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그때 그녀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떠올릴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비참했던 이별 덕분에 이를 악물고 노력했고 결국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곳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제게는 다행이었던 일이죠.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는 연애나 결혼 같은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제 사수가 정말 깐깐한 분이었거든요.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매일 남들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만 하는 기계 같은 사람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는 윗사람들에게 아주 신뢰받는 에이스였고요. 그런 사수 밑에서 일하려니 저도 자연스럽게 회사에 일찍 출근하게 되고 사수가 퇴근할 때까지는 저도 야근하며 업무 매뉴얼을 익히고 일해야 했습니다. 사실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병대 출신인 제 사수는 후배들을 대하는 방식이
정말 군대에서 후임을 다루듯 했습니다. 저도 병장 만기 전역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막내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식이 군복무 시절과 비슷하다니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어마무시하게 혼나고 털리고 정신적으로도 꽤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부장님까지 나서서 저를 따로 불러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주며 고생 많다고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 사수 밑에서는 3개월을 버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후배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악명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일 하나만큼은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 잘 배우라고들 했죠. 당시 저는 힘든 것보다도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사수의 밑에서 버텨보자는 악바리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더 잘 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힘든 걸 참고 견뎌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었겠죠. 매일같이 실수하고 혼나고 또 배우고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수가 저를 조금씩 인정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업무를 실수 없이 마쳤을 때는 오늘은 먼저 퇴근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같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풀리면서 1년이 지나니 사수와는 오히려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사수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밖에서는 형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 보니 사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제가 회사에 들어온 이유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이유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수가 어느 날 저에게 그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로는 애인을 만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니 왜 안 만드냐는 식으로 되묻더군요. 그래서 복수심이 더 커서 이 회사에서 확실히 자리 잡기 전에는 애인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연애에 특별히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사수가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요즘 내 밑에서 일 배우는 사람들 중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고 내 위로도 이렇게 일머리 있는 후배는 없었다. 회사에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요. 그렇게 저를 가루가 되도록 깠던 사람이 저를 인정해주니 이상하게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칭찬 하나로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사수가 갑자기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도 한 남자와 오래 연애하다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그냥 두기엔 아까운 선남선녀가 있는데 여자가 그 사람이고 남자가 바로 저라는 겁니다.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연애를 오래 안 하면 감정이 무뎌지고 세포가 죽어서 좋지 않다느니 젊을 때 여자 많이 만나봐야 저한테도 좋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 28살이었는데 사수는 지금의 제 나이였으니 6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거든요. 사수의 주변 사람이라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저와 연상일 가능성이 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자라면 최소한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쪽을 선호했으니까요. 게다가 여자가 기가 세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연애 자체에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정말 호영호재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수가 순식간에 처음 저를 교육할 때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선배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는데 그걸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냐며 승질을 부리더라고요. 술자리가 잘 흘러가고 있던 차에 괜히 분위기를 깨는 건가 싶어서 결국 사과하고 알겠다. 한번 나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연상이든 연하든 어쨌든 신경 써서 소개해주겠다고 하는데 만나보기도 전에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사수는 금세 누그러지면서 분위기가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사수가 이상하리만치 이 소개 자리에 집착하는 겁니다. 언제 만날 거냐? 어떤 취향이냐? 사진이라도 먼저 볼래? 이런 질문을 술자리 내내 쏟아내더라고요. 소개를 받는 저보다 소개를 주선하는 사수가 더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급한 건지. 제가 무조건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해도 그 여자와 잘 될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결국 자꾸 보채는 바람에 그 주 주말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실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 직장 선배와 가깝게 지내는 게 앞으로 회사 생활에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령 그 자리가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서 저는 약속 장소에 대략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이미 저보다 먼저 와 있더군요. 원래는 소개를 주선한 선배가 같이 와서 인사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풀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됐다며 오랜만에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만난 자리니 잘 되길 바란다며 근처 호텔 숙박권까지 보내주더군요. 첫 만남의 숙박권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평소 연상은 제 취향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6살 차이 같은 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 그녀를 보는 순간 취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겠더군요. 그녀는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고양이상 얼굴에 날카로운 쌍꺼풀 눈매, 작지만 오뚝한 코, 그리고 특별히 무언가를 바른 것 같지 않은데도 새빨간 입술이 대담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힐을 신었지만 저와 비슷한 키의 비율도 훌륭했죠. 이런 여자를 차버린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보다 그녀의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직도 하기 전한 여자와 오래 만난 정도였지만 그녀는 얼마 전까지 진지하게 결혼을 고려했던 남자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30이면 당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테고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오래 사귀다 보니 설렘이 사라지고 지루해졌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공감했습니다. 저와는 사연이 다르지만 상처받은 감정만큼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나온 자리였는데 그녀의 눈부신 미모와 분위기에 이끌려 저도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잘 털어놓지 않는 아픈 기억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뭐든 말해도 될 것 같은 묘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따뜻했고 대화를 리드하며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가끔 제가 말문이 막히면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어가며 고민도 들어주고 합리적인 조언도 건네더군요. 소개받은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편안함과 흥미를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점심부터 만났는데 헤어지기 아쉬워서 저녁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녀도 제게 흥미를 느낀 건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더군요. 그 모습에 괜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는 선배가 보낸 호텔 숙박권이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에 그걸 사용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선배가 혹시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건가 싶더라고요. 저녁 자리에서 술도 약간 마셨고 분위기가 더 무르익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결국 숙박권은 쓰지 않고 그녀를 위해 택시를 잡아주는 것으로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난데없이 자기를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택시에 저를 끌고 타더니 오늘은 집에 가기 싫다며 다른 데 갈 곳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코 그 숙박권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첫날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인생에 2번은 없을 것 같은 뜨거운 거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소중이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받아주었고 저는 그동안의 외로움을 모두 씻어낼 만큼 아주 만족스럽게 쏟아냈습니다. 얼굴도 아주 예쁜데 속궁합까지 딱 맞아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저를 복수심에 불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전 애인은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때의 상처를 이렇게 보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지난 날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다가 그녀의 핸드폰이 이상한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핸드폰을 눕혀놓지 세워놓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초에 이게 더러운 개수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적당히 개방적이고 당시 그녀는 혼자서 살고 있었기에 데이트도 생략하고 곧바로 그녀 집으로 가서 아주 뜨겁고 격렬하게 진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 번으로는 아쉬워서 3번은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그냥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자마자 그녀 집으로 달려와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한바탕 뜨겁게 떡을 치고 나서 그녀가 저녁을 챙겨주겠다며 식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둘이서 볼만한 영화 같은 거라도 찾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녀 노트북에 전원을 넣었는데 노트북에는 그녀의 이메일이 이미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이메일 창을 닫으려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는데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제 직장 사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흔하지 않은 독특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사수가 서로 알던 사이라면 이해는 되지만 보통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지 거래처도 아닌데 이메일로 주고받는다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그녀의 이메일 보낸 메일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수와 주고받은 메일이 무려 3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메일 내용들은 단순히 아는 사이에서 오갈 법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첨부된 사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진에는 저와 처음 만났던 날, 제가 일을 치르고 피곤해 뻗어있던 모습과 그녀가 함께 찍힌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와 제가 단둘이 함께 보낸 시간들을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사수에게 보내졌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방으로 들어와 저에게 저녁 준비가 다 됐다며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는 걸 본 그녀는 쏜살같이 달려와 노트북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본 후였습니다. 노트북을 숨긴다 한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내가 멍청해서 여자한테 당했구나. 차분하게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여기로 당장 오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직접 드러나 보자고요. 놀랍게도 사수는 제가 폭발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그녀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따져 묻자 두 사람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오래 사귀고 헤어졌다고 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사수였습니다. 둘은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연인 관계였고 그녀가 이야기했던 대로 서로에게 질리고 지루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이별을 한 게 아니었고 그저 오래된 관계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제가 사수를 믿고 따르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믿고 따르던 직장 선배와 그의 애인이 함께 저를 속이며 마치 그녀가 저에게 마음을 준 것처럼 연출했던 거죠. 가짜로 꾸민 애인을 빼앗긴 상황을 통해 저를 이용해 그들만의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했던 겁니다. 사수는 자기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애인이 저와 놀아나는 모습을 보는 게 큰 자극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수의 관심을 다시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사수는 오래된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를 장기말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녀와 함께하지 않는 날에는 사수가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사수 앞에서 그녀와 제가 시간을 보내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믿고 따랐던 사수와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사수는 저에게 살면서 이런 경험은 다시는 못 해볼 거라며 나쁜 제안이 아니라고 설득해왔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도망치듯 그녀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휴가를 내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는지 출근하면 선배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귀할 때쯤 선배는 휴가를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아마도 자신이 벌인 일이 알려져 평판이 박살날 것을 우려했거나 더 이상 저와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처음에는 두 사람의 행동을 폭로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이 터질 상황이었다면 미리 알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또한 상황이 들통났을 때 변명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고 그녀와 선배가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던 점에서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군요.
애인을 다른 사람과 놀도록 판을 깔아놓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연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저희 상처를 치유해줄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날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소개팅은커녕 여자와 가까이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